자, 이번 시간은 용어정의 마지막이죠. 농지법 강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용어정의가 나와 있고요. 우리 농지법 몇 문제가 출제되죠? 그렇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제 보통 한 문제를 실력으로 잡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운이죠. 두 문제 모두를 잡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놓치면은 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자, 농지법은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죠.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그 토지, 땅을 이제 중개를 할 때 그 대상이 농지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지법은 실무에 많이 활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지법 재밌습니다. 쉽고요. 자, 농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농지법상 농지는 기역과 니은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됩니다. 자, 기역분 중요하죠. 밑줄 그십시오. 자,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은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능생식물, 다능생식물은 우리 이제 인삼 같은 것은 6년근을 캐잖아요. 1년생 식물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다년생식물.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거. 자,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자,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예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는 기억만 중요해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출제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낮죠. 대신에. 그 다음에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까지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거 찾아서. 그래서 기업부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암기를 꼭 하시면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암기. 다음 중 한 개 더 가면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기역, 니은, 디귿은 암기라고 적으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 이때 기간은 경작기간입니다.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고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를 산지 조정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 경작지로 이용하는 토지,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화전민 경작지죠. 화전민 아시죠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화전민 경작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농경지가 부족하고 우리 농업에 종사 하시는 분이 그 우리 국민들이 뭐 70% 정도 우리는 농경 국가였잖아요. 70대까지만 해도 이제 70대부터 공업화가 시작돼서 지금은 첨단 산업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그때는 이제 경작지가 부족하니까 봄철에 그 산에 풀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콩 같은 것을 심고 이렇게 산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전민. 불을 태워서 산을 태워서 밭을 만들어서 경작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임야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없이 네, 경작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입니다.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초지가 뭐죠? 풀자 그대로 풀밭이죠. 풀초자 쓰겠죠. 그죠? 초지, 땅지자 이렇게 해서 풀밭이에요. 풀밭. 이렇게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목초 재배지입니다. 사주작물 재배지. 우리 그 대관령 목장에 가면은 그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초지 있죠. 이런 것이 다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농지법상 농지를 하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거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거나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재배된다. 정리되죠? 네. 이렇게 들어놓고요. 이 정도만 해도 네,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조금만 여기다가 더하면은 네, 수업 준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농지법상 네, 용어 정의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농지와 농지에서 재배되는 것, 특히 농지에서 재배되는 것 세 개를 암기합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요건이죠. 아마 그 용어 정의 파트에서 있잖아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농업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2개 하고 싶습니다. 별표 2개.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네, 저는 그 농담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진짜 그 경찰등을 할 때 좀 어떤 많은 특혜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래요. 진짜 특권이네, 특권인.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경남 산청에서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귀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실제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농업인이에요. 네. 그래서 주당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출강을 하고 강의하고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취미 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전업 농업인은 아니고요. 네. 자,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워야 됩니다.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경작 면적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은 경작 면적이 되죠. 밑에 적으십시오. 경작 면적이라고.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 것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농업은 연간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봐요. 그 1년에 공식적으로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하고 연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을 다 합하면은 90일이 살짝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누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이 요건에 의해서 농지법상 농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밑줄 것이십시오.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입니다. 그 고정식 온실이니까 뭐죠?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유리로 된 뭐 하우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약 100평이잖아요.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재배자 등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가축, 예를 들면 소, 말, 그런 2두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어요. 중가축, 돼지, 염소 같은 거, 중가축 12, 양 12 이상,
소가축, 토끼 같은 거, 네, 이런 거, 백두 이상. 가금은 그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어, 닭이나 오리 기른 거예요. 네, 천수 이상. 그리고 꿀벌은 10군 이상이 또 시험 나왔었죠. 꿀벌은 10군 이상. 네, 벌통이 10개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미칠 것이십시오.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 축산업은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미칠 것이십시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네, 입증이 가능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잠깐만. 지금 이제 하나씩 체크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여기 이 각각 어느 하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제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농산물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인터넷에 치면은 나올 겁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한 개 해당하고,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만 자기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이 되고요. 이 농업인이 되면은 유류, 이제 경운기라든지 트랙트, 그리고 이렇게 애초기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거, 이게 휘발유나 디젤 기름을 살 때 면세유를 받을 수 있어요. 면세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택을 지을 때, 농가주택, 농업이나 어업인 주택을 지을 때, 네, 이렇게 그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주택 건설 자금을 이렇게 장기 저리 2% 고정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그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하고 현재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업의 종사를 하고 있어야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만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부 보조나 혜택 지원을 법상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특근 계층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제 국가 보조라든지 지원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이 되면은. 자, 농지법상 농업인이었습니다. 경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이거나 대가축 2두, 중가축 1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는 일정 수 이상. 그리고 축산업은 연간 며칠 120일 이상. 그리고 자기의 농업 경영,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은 읽어보시면 되고 출자국은 그리가 멀고 그다음에 농지 전용이 나와요.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는 건축법상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를 배웠죠. 저하고 같이 도로를 배웠고요. 여기 이제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전답, 가송 등 농지. 농지법상 농지라고 합시다. 그럼 농지법상이 농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농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지를 대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만큼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주로 바꿉니다. 이렇게 농지를 대주로 바꾸면 주택을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죠?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한다라고 그래요. 농지 전용.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농지를 유통단지로 바꾸면은, 예를 들면은 전부 농지 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즉 농지를 사서 대지나 공장 용지, 주택 용지, 유통단지 뭐 등으로 바꾸는 방법,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농지 전용은 농림축산식품으로부터 전용을 허가받습니다. 네.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어요.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쉽게 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농어가주택이에요. 농어가주택. 농민과 어민을 위한 농어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과 어민은 신고만 하면은 농지를 대주로 바꿀 수 있는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권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에 농지를 사서 평당 100만 원의 농지를 사서 대주로 바꾸면은 평당 200만 원이라면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농어가주택, 농민을 위한 농가주택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할 시청국장이 신고만 하고도 농지를 대주로 바꾸어서 평당 토지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2배로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권을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은 절대 농지도 대주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농지법상 농업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등록시도 면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 데이터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택을 지을 때도 국가 그 저금리로 건설 재원이 지원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래서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능성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기타 대통령으로 하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농업인 등이 농지를 농어가 주택 등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라든지 지방 주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주무부 장관 등이 혹은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 주무부 장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용 협의를 사전에 협의만 하면은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허가를 받고 전용하거나 신고하고 전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농지 전용이 무엇인지 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를 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허가받고 신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농지법이죠. 농지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용어 정의. 지금 저는 출제 가능한 것, 중요한 것 위주로 이제 용어 정의를 해드린 거죠.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그리고 농업인의 요건하고, 그리고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농지의 소유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 파트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농지는 농업인 소유가 원칙이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은 바꾸기 하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법상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할까? 잠시 뒤에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지를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인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증명하기 위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줄여서 실무에는 농취증이라고 하거든요. 농취증. 이 농취증을 받으려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춰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발급받은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취증을 못 받으면은 비농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농취증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잠시 뒤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농지법에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농지 소유 상한제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말씀드리면은 상속농지입니다. 상속을 받은 농지, 상속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단, 상속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상한을 제한받죠. 이것을 농지 소유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이죠. 주말 농장이죠. 주말 체험용농을 할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가 허용됩니다. 물론 이제 세대원 전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 체험용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하다가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농업을 떠났다는 거죠. 이농을 한 자도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을 할 경우, 이농 당시의 농지 가운데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네,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되죠.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용어 정의 파트가 있고요. 농지 소유를 규정하게 되는 소유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용 파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꼭 찍어서 합니다. 보통 이제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은 두 문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해에는 두 문제 모두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쪽으로 가면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공부해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 파트에서 이런 것을 꼭 집어서 합니다. 대리 경작 지도가 있어요. 대리 경작 지도가 있습니다. 대리 경작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집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왜요? 이런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니까. 이번에도 농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아마 출제가 지난해에 됐을 겁니다. 202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범위가 넓어요. 농지 보전 파트가 있어요. 농지 보전 파트. 함부로 농지가 개발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에 무엇을 지정하냐면 이 농지는 개발을 못하도록 농업 들어보셨죠?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농지는 글자 그대로 농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개발 행위가 농산물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 개발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이제 농지를 함부로 전용을 못하도록 농작물 경작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 전용이잖아요. 농지 전용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전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공부해서 이제 두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모두를 잡거나 아니면 한 문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는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모두를 잡고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3번, 4번 파트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두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오진 않아요. 두 파트를 합해야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콕 집어서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면은 맞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은 운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농지 소유 파트, 이용 파트, 보전 파트에서 소유 파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농지 소유 파트입니다. 농지 소유입니다. 대한민국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밑줄 것이십시오.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는 누구죠? 이꼴 농업인이죠. 그리고 농업법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농지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즉 농업인가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경작할 자가 농지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경작할 자,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이걸 해야죠. 근데 암기를 안 해도 상식이에요. 아니, 동그라미 하십시오. 책에다가 국가. 아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하고 공공용지, 국공유지에 보면은 농지가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자치단체는 농업이 아니어도 농지법상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 미음번. 이 네 개가 너무 중요해. 여기서 대부분 나오죠. 비농업인도 학교, 초중등 교육부나 고등교육법상 학교, 초중고 대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연구기관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농업 연구기관은 당연히 농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농지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농업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단체 그리고 등등. 그리고 농지를 시험지나 연구지, 실습지, 종목의 생산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 상속농지도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이농을 할 경우, 농업을 떠나는 거죠. 이농을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기억 다 해보시죠. 그죠?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라든지, 농업 연구기관, 농업 생산단체, 그리고 주말 체험용농,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농사다가 이농하는 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기타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상식이잖아, 상식. 읽어보시면은 꼭, 그 다음 또 한 번 봐요. 치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 꼭대기죠. 그리고 최하단부, 밑바닥,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장는 농지. 이런 것은 그 꼭대기부터 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니까 이 계단식으로 된 농지, 그 비탈지에 있는 경작지예요. 이런 것은 또 다른 말로 영농여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뭐 농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경작지 3비탈이 있으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분리농지.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영농여건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도 하죠.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 등은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게 된다. 그래서 남해에 가면은 바닷가 이렇게 산에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작지를 만들어서 배농사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랭이 논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거예요. 다랭이. 이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유채꽃이라든지 기타 뭐 배농사를 지어서 요즘에는 관광 상품으로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자, 대형문교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상속농지라든지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이농할 경우 당시 농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 강의를 듣고 있는 서울에 계시는 서울 시민, 그죠? 또 경기도 각 도시에 살고 있는 바로 시민 도시인도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죠? 네, 여러분의 농지 소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아까 했잖아요.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소유 상한을 제한받게 됩니다. 얼마?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가족 모두, 세대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그러면 약 3.3제곱미터 한 평이니까 대충, 그죠? 한 300평 이상, 조금 넘죠? 300평 정도는 비농업인도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여러분들 경기도 인근에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한 20년 전에 이제 15년 정도 됐구나. 15년 정도 된, 약 20년 가까이 돼요. 그때 노량지대 강의를 할 때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즉 여러분도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이 손을 들고 어디서 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파주 쪽에는 아직도 땅값이 싸니까 농지를 이렇게 주말 체험 용농 쪽으로 사서 주말 체험 용농으로 하고 또 이게
본의 아니게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렇게 그 파주 쪽에 농지를 사두신 분이 계셨고요. 몇 분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거기에 그 파주 LC 단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수도권의 일부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부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죠. 파주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말 체험 용도로 취미 활동, 취미 농업도 하고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이 정도 하죠. 네. 자, 대한민국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이 나가면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은 아까 말씀 다 드린 거죠. 살짝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맞춰야 돼요. 이런 것은 100%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만 그 소유 사유에 따라서 자, 면적 소유 상한을 제한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만 정도까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을 하는 자, 이농 동그라미. 그래서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만 정도까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까지가 아니고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각자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수차례 정답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정도 암기하시면 되고요. 4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임대나 사용대 기간에는 네,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네, 묶어서 암기라고 적으시고요. 이런 것은 모의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만 보면은 기억하고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시험 자주 나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췄는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이를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로 그래요. 자,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밑줄 긋죠.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업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관이 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군 지역에서 군수는 발급 기관에서 지배돼요. 그래서 군 지역은 관할 업장이나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관은 시장, 구청장, 면장이 됩니다. 군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급 면제입니다. 그 국가나 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그리고 상속 농지를 취득을 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국가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면제받는다는 것 꼭 동그라미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세 번째 이제 농지의 보전이에요. 농지의 보전. 농지의 보전. 자, 농지의 보전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볼까요?
자,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 지정하지 않고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의 보존 등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건 좀 살짝 외워야 돼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돼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은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돼요.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뭐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 무엇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합하여 뭐라고 하죠? 도시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이 두 개를 합하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 무엇일까? 농업진흥구역은 자 농지조성사업과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그 경지정비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농지 그 논두렁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파도판처럼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 농지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경지정비와 같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지금도 미치고요.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농지잖아요. 그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 동그라미 1번 이외에 해당한 지역, 즉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는 거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농업진흥구역이 돼요. 그리고 그 농업진흥구역의 용순확보, 농업진흥구역의 용순확보나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실무에 나가면 많이 쓰여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인문과정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도로죠. 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네. 이게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둑판처럼 잘 구획된 이렇게 농지들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죠. 네. 이게 좀 농지입니다. 농지. 전남, 가순 등 농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들판이에요, 들판. 네. 농로길이 있고요. 봐주세요. 이게 이 중에서, 자, 이게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자동차가 들어오죠. 마을길로 이제 뚝방길 옆으로 이제 자동차 들어옵니다. 그죠? 그 뚝방길 위쪽에 보니까 저수지가 보이고 뒤에 산도 있고 마을이 있죠. 이 지역은
무엇이 될까요? 농업보호구역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을 입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아래쪽에 보니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죠.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죠. 이 지역이 뭐죠? 농업진흥구역이 되는 거죠. 이 농업진흥구역과 이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하여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가서 마을에 들어갈 때 차를 세워서 내려보면은 마을 앞에 들판은 농업진흥구역, 마을 뒤쪽에 산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산이 보이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보호구역이란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용수원 확보나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배후지가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임장활동, 땅 보러 가면은 이렇게 현장에서 쉽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농지법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상식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에서 개발이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개발이 어려운 곳.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이게는 경신이 잘 되어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농업진흥구역을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절대농지라 그래요. 절대농지. 여기는 절대농지로 묶여있다 그래요. 절대농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지를 묶어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외지인이 이 동네에 거주하는 현지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 농업인이 아니면 이런 농지는 개발을 할 수 없습니까? 사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보호구역을 이 농지를 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동네의 농업인은 이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도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농가주택, 농업인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신고만 하면은 대지로 개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축사나 양어장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창고 등을 가공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작은 공장을 지을 때는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신고만으로. 그러면은 지목을 공장용지나 대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지목 변경했고, 그죠? 양어장 폐업 신고하고 지목을 또 대지로 바꾸기 쉬워요, 그때는. 요건을 갖춰서 대지로 바꿔서 토지의 경지를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죠. 문전 옥답을 대지로 만드는 방법이죠. 현지 농업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춰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유지에 등록을 하면은 이런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 확보나 기타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그려서 현장을 보여드리니까 훨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학습을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암기하셔야 돼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될 수 있을까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녹지적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녹환, 농자,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단 밑줄 그으십시오.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 지정되기 때문에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진흥지역이 없는 도시는 서울특별시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는 절대 농지로 묶인 농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광역시는 이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 녹지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녹지지역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되죠? 녹환, 농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만 지정이 가능한데 특별시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농지진흥부터 잠시 휴식을 하고, 농지법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전체적인 흐름, 체계도를 한번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